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진법사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건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는데 6년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좀 이진관 재판부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높다라는 것들이 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징역이 얼마가 선고될 거냐, 뭐 유무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요 주제를 좀 다루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러다가 이진관 재판부 혹은 이진관 뭐 부장판사가 좀 법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으셨다고 들어서 그런 의견도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관련돼서 간략하게 판결을 보면 사실 한덕수 판결 때도 그랬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혹은 이진관 재판부도 자신의 형량 판단이 통상적인 것보다 좀 높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권력과 유착하거나 심지어 고위공직자 물론 뭐 김건희는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권력들을 함께 향유했던 주체들에 대한 엄정한 형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치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법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뭐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요? 주목도가 높아지면 뭐 시기 질투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법리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구성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뭐 뇌물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가성 여부를 두고서 사실은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결국 뭐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다 올라갈 사건들이고 거기서 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 정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서울 고법에 꾸려지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면 어떨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정서 아닐까요? 비법조인 이른바 그냥 시민들 상식을 가진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명판결이죠.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 그리고 어제 그 건진법사 판결도 아주 그냥 그 딱 정답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그 지난번에 우인상 재판부가 김건희 1심에서 1년 8개월 맞아요. 선고하면서 그때 이제 통일교 쪽에서 받은 여러 선물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 전에 있던 거는 이건 선물 대가성 없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2022년 4월 7일 날 800만 원짜리 샤넬백 이거는 그때는 당선 축하 성격이 강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7월 5일 날 받은 1,200만 원짜리 샤넬백 요거는 뭐 대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는데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랬어요. 이거는 포괄일죄 이른바 같은 목적의 그런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선죄로 봐야지 이게 무슨 당선 축하용 이런 선의의 선물 아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상식 아니에요, 사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 포괄일죄 그러니까 우인성 재판부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주가 조작 그 행위 자체를 그 전에 그 권호성인가요? 그 주포 권오수. 그죠? 예. 도이치 사장. 예. 그렇죠. 그 판결에서는 그거를 포괄일죄로 봐가지고 주가 조작 행위를 2010년부터 12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봤는데 네. 우인성 재판부는 그걸 나눴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거에 좀 이제 기소에 좀 그 너무 심한 그런 기소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범죄의 그 성격을 판단하려면 포괄일죄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봐주는 수법 재판부가 봐주는 수법 중에 하나가 포괄일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거죠. 지금 이런 행위라든가 선물 이런 거 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우인성 재판부와는 달리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아주 그런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뭐 왕따 얘기를 잠깐 해서 혹시 법원 안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좀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었어요? 뭐 판사들 중에는 이제 좀 형량이 좀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판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법원 내부에서? 네. 그래요? 네. 확실히 정사가 좀 다르군요. 그죠? 네, 일반 시민의 법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 그 내란 그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형량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 위로부터의 쿠데타고 그렇죠. 친일 쿠데타, 그 민주적 선거제도로 선출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건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 논리를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담재판부 2심에 가더라도 뭐 형량에 약간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논리를 깨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이게 특검 구형량보다 더 세게 그 선고를 한 데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정교 유착이 발생을 했다. 그렇죠. 이 점을 되게 이제 중시했던 네.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뭐 이진관 부장판사님 얘기 뭐 나왔으니까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명령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법정에서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이게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안이냐 아니냐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을 한 거는 이제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의 법정에서의 소란, 감치의 이유였었거든요. 뭐 재판장님 뭐 내가 이제 변호인의 그 지금 증인의 변호인으로서 여기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고 뭐 조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면 감치입니다. 재판장님 그러다 감치가 된 거죠. 감치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그 법정 소란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사실 이거는 징계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 사실 약간의 뭐 이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 너무 보수적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판결에 한해서는 나름의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게 조금 지금 현재의 평균에 있어서는 좀 아웃라이어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검증해내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 텐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자, 일단 한번 우리 그 두 분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무기징역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판결문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언론에 풀이 돼서 쭉 읽어보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읽어본 법조인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면 느낌이 지규현 부장판사의 특징이 이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법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구속 취소 결정도 그때 70년 이상 꾸준히 날로 계산해왔던 그 구속 기간을 갑자기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이 뭔가 우리가 놓쳤던 뭔가 심오한 게 있나라고 봤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다 모든 법조인들이 이건 엉터리다 완전히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시간으로 계산한 그런 건 없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생뚱한 그런 주장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선포 자체, 이 행위 자체는 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제일 대목이 핵심적인 있는데 문제가 뭐죠? 이거를 듣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어디 근거, 어떤 판례 이런 근거가 있는지 봤는데 판결문을 보면은 그 전두환 노태우 재판 거기 대법 판례 12.15.18 거기에 그 판례 취지는 사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례 문구를 보면 앞부분에 전두환 신군부 그 변호인들이 주장한 그 대목을 인용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뭐 그런 측면 있긴 있으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런 건데 그 앞부분만 그냥 인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의 뭐 형식적 요건, 실체적 요건 이 부분을 뭐 사법심사로 사후적으로 따지는 건 이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식의 이런 표현들을 써버리니까 비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거 누가 정말 그 어떤 법조인이 이걸 동의를 할까?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12.15.18 판례 중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거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법한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 판례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겁니다. 그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러 간 이학봉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뭐였냐면 항변이 뭐였냐. 나는 그때 전두환 신군부 시킨 대로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거예요. 너 불법 명령인 거 뻔히 그 육군참모총장 체포하는 게 뻔히 불법인 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죄를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징역 10년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학봉.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지규현 재판장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인관인가요? 그 사람 무죄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윤승영 그 피고인이 한 행위는 한동훈 등 그 정치인 체포죠. 여기에 경찰 파견하는 그 업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찰청장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시를 따른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지호 김복식도 왜 유죄 때렸대요? 대통령 국회 그러니까. 무력화의 목적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그렇죠. 딱 그걸 이제 걸러내는 그렇게 거죠. 했는데, 조지호는 예. 국회를 예로 쌌던 거고. 아유. 근데 윤석열 조정관 경찰 간부인데 이게 이렇게 정치인 체포한다는 게 영장 없이 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써 이거 이렇게 이런 법률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 이런 거죠. 뭐 문제풀이는 엉망인데 무기징역이랑 답은 얼핏 좀 형량에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판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이거 잘못 나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예.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 뭔데요? 저는 이 판결 이제 쭉 뭐 그 실제 낭독할 때도 들었고 또 설명 자료 읽었고 이제 그 판결문 뭐 1,000 얼마짜리. 근데 제가 이제 좀 어둠의 경로로 입수한 건 600페이지짜리의 그 폰트가 깨진 판결문인데 일부 이제 발췌해서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긍정적이다. 어떤 게 긍정적이냐면 대한민국 3,000명 판사 중에 가장 보수적인 판사가 판단해도 이건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수는 그 점에서 여기서 보수는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 이 보수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인 거죠. 사실 인정 가장 좁게만 할게. 노상원 수첩 작성일자 모르니까 아웃. 곽종근 진술 이거 술 많이 먹고서 들었던 거니까 아웃. 이렇게 그걸 맞아요. 다 아웃을 시켜놓고 법리 가장 보수적인 법리. 예를 들어 통추행위 사법심사 안 돼. 그래 사법심사 안 돼. 이것도 배제. 배제라고 했을 때 남아놓은 것만 바탕으로 해도 이거는 12.3은 내란이다. 내란이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 저는 이게 약간 하방한계선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최소한 법률가라면 양식 있는 법률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은 법률가라면 이 정도의 보수적인 법리, 이 정도의 사실관계 다 걷어내고 나도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헬기로 군을 국회 담장 안으로 넣었고 몸싸움을 했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라는 사실관계만 남겨놔도 이건 내란죄 성립이다라는 법리를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윤어게인 선생님들이 너무 막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했었는데 윤어게인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좀 따뜻한 설명서 같은 느낌 아닐까? 네, 지금 요건 역설입니다. 예. 설득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편집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당신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거 나가고 노상원 수첩 맞아 그래 이거 안 볼게라고 해도 예, 뭐 계엄 그래 대통령의 권한인 거라고 해도 그 계엄하고서 왜 국회로 군인들을 이게 보내? 제가 이제 그 평소 많이 쓰는 100번 양보를 예. 한다 치더라도 예. 이건 아니야. 이거잖아. 딱 그. 판결에 또 큰일 나는데 이 판결의 미덕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들 주장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내란이야. 내란이야라는 게 판결문 곳곳에 자욱하게 깔려 있고 사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판결 나온 다음에 입장문 냈을 때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준 판결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이 곳곳에 너희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뭐 그 판단을 한 이유는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측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결론은 내란. 그래서 예, 뭐 나름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도 그러나 듭니다. 저는 어떻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셨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더 안 여쭤보겠는데 그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서 지금 언론사에 돌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뭐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여론이 많죠. 이건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또 법원도 그것에 맞춰서 판결문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좀 맞닥뜨려진 거죠. 특히 형사 판결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의 뭐 불법 행위나 아니면 또 좀 뭐 사생활이나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익명 처리가 기존까지는 이제 기본값 디폴트였었는데 이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심지어 재판에 진행하는 과정까지 생중계하는 건 이것도 자유의적인데 그렇죠. 대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국민적 주목도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공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명 보도가 여과 없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물론 판결문에서 뭐 좀 일정한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좀 정해놓고 우리가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 직급이라면 직급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실명 공개를 해서 다시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 좀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뭐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형도 사실은 들쭉날쭉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그 법원 차원에서 뭔가 사전에 그렇죠. 큰 원칙과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렸다. 전혀 없이 한 거죠. 예, 전혀 없이. 이게 일반 사건 다뤄도 했다. 이게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큰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12.5.18 때는 처음에 재판부를 수석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식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사건 안 하고 그 사건만 하게 해가지고 진짜 뭐 멋있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뭐 자기네들은 무작위로 배당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좀 의심스럽죠.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별 전문 이쪽에 정말 전문적인 그런 없는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전담 재판부에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 나름의 고법부장들은 이제 나름의 의견을 서로 좀 교환을 하겠죠. 뭐 그 전담 재판부니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2개 재판부잖아요. 예. 지금 고법에 설치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형량을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 노상원은 징역 18년인데, 예, 그게 이제 한독수 피고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적정한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엊그제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제 그 강화톤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역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어떻게 봐요? 이거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제가 먼저 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중에서 지금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쟁점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위헌이다. 이거 헌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끊어요. 물론 이게 지금 이게 한국과 독일이 다르다라는 거 독일은 이제 뭐 헌법 그 재판 소원이 있는 헌법이고 한국은 독일과 한국이 헌법이 다르겠죠. 또 나라가 다르니까 네. 당연히. 문화가 그러니까 다른데. 이게 지금 논증이 없이 위헌이다, 헌법 개정사항이다 하면 더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위헌이고 헌법 개정사항이면 개헌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세니까 이런 식의 논쟁을 이런 식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을 쓰는 건데 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예, 이거 사실 이건 또 진영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 비판하고 싶은 정책이면 무조건 위헌, 뭐 개정사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감히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 좀 논박을 해보면 이게 대법관 증원 지금 뭐 그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 소원인데 대법관 증원 헌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요. 뭐 대법원의 정원을 몇 명으로 대법관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 이거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독일과 한국이 헌법이 같다 다르다 뭐 할 얘기도 없고 법 왜곡죄 자체도 뭐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 사항이 아니고 유일하게 쟁점이 되는 게 재판 소원인데 이게 재판 소원과 관련돼서 즉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잖아요. 위헌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헌법 몇 조에 따른 위헌이냐라고 들어보면 이게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조항 하나만 지금 대법원이 주장하는 조항 하나가 헌법 제 101조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각각 헌법이 규정하면서 입법은 어떻게 되고 맨 첫 번째 조항입니다. 행정은 어떻게 되고 사법은 어떻게 되느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데 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조항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절대로 판단 못해라고 하는 건 무리다. 실제로 헌법에 따른 조항이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 관련된 조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사항은 헌법 소원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재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라고 헌법 소원해서 심판하겠다는 건데 사실 무리한 해석이고 저는 꼭 위헌 주장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재판 소원과 관련돼서 다른 주장 잘 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장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좀 최고법원답지 않은 물론 법률가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주장 쫙 깔아놓는 거 좋아해요. 하나만 걸려라. 그런데 이거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정책을 두고서 국민들과 시민들 앞에서 이 정책에 뭐 정보도 드리고 설명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뭐라 그럴까 딱 위헌이다. 한국과 독일의 헌법이 다르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이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의 헌법 구조를 봤을 때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헌법은 뭐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사실상 하급심이 돼서 헌법재판소를 거기에 상급 상위기관으로 이렇게 다시 관계를 설정해야 위헌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뭐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과정보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다. 왜냐면 뭐 국회 동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은 뭐 대법원장도 하지만 또 정당이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소원 독일처럼 그렇게 하려면 독일의 연방 그 헌법재판관, 연방 대법관 말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의 3분의 2 요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주적 정당성 절차를 좀 더 강화한 상태로 뽑힌 그런 재판관들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위원 조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앞으로도 논의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위헌성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다툼의 여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헌재가 재판소원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헌재로 간다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인정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거는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그런 논리로 이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이제 그 법 왜곡죄만 지금 얘기해서 안 나온 것도 우리 일전에 이제 임 변호사님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신 바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 예. 생각은 계속 이제 유지되는 그러니까 거고. 뭐 3법에 대한 이제 곧 뭐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될 거니까 뭐 내일 뭐 모레 정도 대법관 증언은 저는 찬성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할 필요 없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급심 약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판소원 저는 사실 재판소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게 대법관 증언 찬성이지만 재판소원은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그렇죠.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 정도 측면인데 저는 법 왜곡죄는 이거 반대예요. 반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처벌 못 하는데 법 왜곡죄를 둔다는 게 과연 그러니까 실질적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처벌 조항을 둔다는 건 정책을 처벌로 준다는 건 이 정책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다시 판사에게 주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해서 판사를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견제하고 통제하겠다. 저는 이거는 실효성 없고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니 뭐 이건 뭐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정치에 관심 있고 사회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서 좀 차라리 법 왜곡죄는 사실 뭐 참여연대나 민변도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다 이번 주에 냈는데 법 왜곡죄는 좀 이번에 좀 철회하고 나머지 두 개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서 나름의 좀 정치를 해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포지션을 좀 택하는 건 어떨까라 생각이 있고요. 저는 법 왜곡죄 통과시키면 헌재가 이거 바로 위헌 판단합니다. 특히 모호했던 측면들이 많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이거 좀 포결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네, 있다고 오늘 들어서요. 뭐 아침에 이제 그런 보도 좀 그래서 수장안이 마련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러게 전망하는 나오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수정안을 만들어내는 건 입법 절차에서는 사실 굉장히 모양이 빠지는 그렇긴 일이잖아요. 하죠. 이미 예. 상임위 통과하고 논의가 다 이루어져서 본회의 올라가서 거기서 표결이 되는 거라 예, 저는 법 왜곡죄는 오히려 재판 개입죄는 예전부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때 근데 지금 양승태, 임종원 계속 줄줄이 다 무죄 받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법 왜곡죄로는 재판 개입 처벌할 수가 없죠.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법률 왜 입법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좀 이 그 자체로서의 실효성과 또 법문 자체가 봤을 때도 위헌성이 좀 농후해 보이는 이거를 왜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꼭 쥐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 시선에서 이제 좀 이런 기대는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재판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유우선 감찰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거 했다고 보복 기소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인가요? 그 사건에서도 사실은 그 피고인들이 뭐 쟁쟁한 법조인들이었잖아요. 지금 뭐 차규근 네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또 출입국 그쪽 전문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김학의 긴급 출금 막은 그 자체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절차적 요건이 안 맞는 그런 긴급 출근이 많이 있었다. 그게 한때 수십 건을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도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니까 그걸 아예
빼버렸거든요. 기소할 때. 그래서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그게 다툼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그런 단계를 처벌해야 되는데 탄핵은 뭐 안 됐고, 지난번에 여러 번 그 유우성 그 보복 기소한 검사도 탄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권남용 수사는 뭐 검찰이 안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그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도 이 법 왜곡조 도입의 필요성 강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법이 나중에 또 다른 형태로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호한 측면들이 있고 처벌의 어떤 그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숙고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만 더 여쭙고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노태학 대법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후임 제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청이 안 되고 있다. 한 달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도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 지금 대법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첫 대법관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제 임명하는 대법관이 될 텐데, 그럼 나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 정권의 어떤 또 특징이 있겠죠. 강조하고 싶은.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제청 하고 싶은 대법관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시 후보 중에. 청와대와 이견이 좀 있는 이견이 것 있는 같다.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견이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사법개혁 3법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대법원하고 여당하고 지금 기류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제청을 하려면 대통령 얼굴을 보고 대법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청 쪽에 있는 지금 대법원 쪽은 대법원장이 특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정권 지금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떤 기본적인 사고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의 어떤 그래요? 네, 보수적인 그런 지금 그 사법부 수뇌부 그런 걸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대적 이런 요구에 맞는 그런 대법원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심 네. 선거법 그때도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이번에 새로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그 사건 주심 대법관을 떡하니 처장을 임명한 걸 보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치 국면은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요 부분은 그러니까 대법원 안에서의 대법관 제청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사실 약간 저널리즘적인 그러니까 물론 그렇고요. 취재가 필요해서 제가 요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진행자께 좀 하나 부탁드리는 건 제가 좀 제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이게 직위원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이미 텀은 한번 넘어갔지만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어떻게 예상하시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두 네. 가지 예상을 했는데 하나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시는 거라. 뭔데요? 하나는 제가 결론은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틀렸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두 번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미 물이 충분히 타졌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든 없든 네,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 판결의 결론은 이번에 1심 판결의 결론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이 판결문을 그래서 제가 또 예상했던 게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권이 내란죄에 있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뒷부분에 보면 결론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 예를 들어 이게 수사권 규정을 잠탈하는 건 아니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게 정말 가장 마지막에 수사권 판단 마지막에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죄가 맞아.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길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논쟁의 의미가 없다라고 밑줄을 쫙 걸었습니다. 이 논쟁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권이 확실한 경찰이 초기부터 수사를 했고 공수처와 같이 협력 수사를 했고 그 내란죄 기소 권한이 있다는 게 아주 확실한 검찰이 그렇죠. 경찰에 수사했던 내용까지 다 확인해서 기소를 했고 심지어 공수처 증거 다 배제해도 경찰 증거, 검찰 증거 플러스 이 법정에서 사실 인정 확인했던 것만 해도 내란죄는 유죄야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결론은 이거 수사권 없어도 유죄인데 굳이 이거 수사권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리할 필요 있습니까? 라는 정도의 판단.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물은 충분히 타졌다. 그리고 윤 어게인 선생님들에게 이분 공수처 수사권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좀 이제 이거 전해드려야죠.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도 유죄래요. 그러니까 그날 법원 앞에서 막 모여갖고 외친 게 공소기가. 네. 그런 거 이 외쳤잖아요. 공소기가 그 한 줄인데 결국 공소기가 이꼬르 공수처 수사권 없다. 이런데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논쟁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라고 정리를 좀 임재승 해놨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윤 어게인의 꿈깨. 그게 그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당신들 주장 다 맞아도 내란이야. 예. 그 얘기를 강조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